오케이. 또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이제 케라스 API를 통해서 GPU 가속도 편리하게 하고 실험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분석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큰 이제 장점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하신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생산성의 이익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이제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그 굉장히 그 좋냐면 토치를 써보시다가 텐서플로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텐서플로우를 다시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토치 대신에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고 토치 말고 텐서플로우로 백엔드를 설정만 하시면 케라스 코드는 수정 없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로 바꿔서 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서 나온 새로운 그 텐서플로우 말고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AKS 작스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작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로 하더라도 성능이 훨씬 더 이제 뛰어나다 이런 보고들이 이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제 만드는 건 이제 오케이 됐고 이제 훈련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컴퓨터에서 텐서플로우 작스로 가시는데 그때마다 코드를 다시 코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케라스가 그런 그 부담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엔드만 설정하시면 그냥 바뀝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토치랑 텐서플로우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설치하시는 거 원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GPU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내 거야 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토치는 토치대로 따로 방을 만들어줘야 되고 텐서플로우는 텐서플로우대로 따로 방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면 두 개의 GPU 자원을 가지고서 경험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시고 설치하실 때도 터치 공간에는 파이프 텐서플로우를 설치하지 마시고 텐서플로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신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가 와 토치를 이제 바꿔가면서 쓰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이제 커널을 다른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뭐 그 텐서플로우 환경이 이제 따로 있고요. 이걸로 이제 바꾸면은 이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 백엔드를 텐서플로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게 해제해 주시면 기본 백엔드가 이제 텐서플로우라서 그냥 텐서플로우를 바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그 토치를 기반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그 낯선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의 저수준 API는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상대적으로 저수준 API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런 거를 직접 구현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저수준 API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제 하셔야 되냐면 보통 그 거의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컨볼루션이나 댄스 같은 연산은 이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적 연산을 이제 수행해야 되고 컨볼루션 연산은 또 이제 컨볼루션대로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그 커널과 이 연산을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이런 구현을 하던 시절이 이제 첫날이잖아요. 근데 이 첫날에 이런 구현들은 거의 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는 필요하냐면 이 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딥러닝을 연구하는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그 계층 자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걸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케라스에서 레이어를 이제 상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구현을 할 때는 파이토치 기반이면 파이토치 그의 저수준 코드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실제 연산을 첫날에 하시던 것처럼 이제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의 저수준 코드가 필요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즈가 컨볼루션 2D면 이 내부에서는 파이토치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이토치 백엔드를 선택하시면 그냥 파이토치 기반의 그 코드가 동작을 내부적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라스 API가 아주 잘 동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이토치의 그 내부적인 구현으로 들어가실 일은 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상의 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논의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패션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서 합성곱 연산의 이제 가능성을 봤죠.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 계층을 추가하니까 이게 그 더 잘 수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곱 연산 이 계층 하나만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성능을 내려고 하니까 좀 어렵죠. 역시나 합성곱 계층이 들어와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합성곱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합성곱 계층에 대해서 이론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연산이었고, 우리가 이제 직접 수행을 이제 했었습니다. 네, 합성곱 연산은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편이어서 이제 구현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제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결국 완전 연결 계층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사진에 보이는 요 강아지는 우리 집 개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모찌인데요. 모찌. 그 2013년에 유기견이었는데 그 우리 부인이 그 길에서 이제 그 구조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구조를 했으니까 2024년이니까는 최소한 10살 이상이겠죠. 그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상인식의 조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풀까지 씌웠어요. 근데 이렇게 풀까지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 사슴이 아니고 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합성곡 합성곡 기반의 모범적인 모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딥러닝이 이제 그 효과를 낸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모형들은 아주 크고 복잡한데요. 좋은 소식은 그런 모형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론적인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이미지에 대한 학습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특성별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특성은 개별 픽셀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은 각 픽셀별로 가중치를 할당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입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픽셀을 x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픽셀을 xn이라고 한다면 완전 연결 계층은 이 두 픽셀의 관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픽셀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서로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강아지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픽셀들은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결 계층의 퍼셉트론들은 배경과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픽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이 다른 개의 이미지에 대해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연결 계층에서 학습한 가중치들은 픽셀들이 약간만 달라져도 학습된 표현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강아지인가 사슴인가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배경들에 있는 픽셀들은 별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집 개가 하필이면 요 분홍색 그 매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요게 분홍색인데 완전 연결 계층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요 X1이 있는데 요 X1에다가 이제 W1 가중치를 할당하고 XI에 WI 가중치, XJ에 WJ 가중치를 할당하고 XN에 WN 가중치를 할당한 다음에 다 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이제 이 강아지가 야, 내가 보기에는 강아지는 잔디밭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하얀색 강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분홍색 장판 위에 올라간 강아지는 똑같은 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각각 개별 픽셀들을 하나의 특성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 매개 변수가 이 분홍색이 정확하게 아니면 다음번에 얘랑 얘는 또 뭔가 달라졌어 해서 걔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연결 계층이 과연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바람직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의문점이 제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간적 분포를 정보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경우 이미지의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도 원래 이미지와 동일하게 학습됩니다. 이미지가 표현하는 시각적인 정보는 공간적 분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섞인 픽셀은 그러한 공간적 분포의 정보가 상실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연산의 특성상 입력 특성들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성의 순서가 섞여도 가중치는 각 픽셀에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해당 입력 특성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와 무작위로 섞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가 취합되면 그 결과는 같은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습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이 이미지를 그냥 무작위로 섞어버릴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완전 연결 계층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습을 수행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능이 좋든 나쁘든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88% 성능이 나왔으면 랜덤하게 섞어도 88%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실제로 이 우리 강아지 이미지를 무작위로 섞은 상태거든요.
요거를 보고 우리 모찌가 보이시나요? 만약 그게 보이시면 눈이 QR코드 리더기냐 이런 소리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포에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패션 앱리스트를 적재하던 부분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적재는 잘 됐어요.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를 이제 잘 했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개 픽셀 순서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랜덤 셔플을 이제 수행해서 픽셀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획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해버리면 이제 원본에 대한 이제 변경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넘파이로 그냥 복사하면 이제 제일 깔끔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객체 아이디를 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그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이 복사를 하지 않고 이제 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train dataset 점 데이터를 그냥 변수에다가 할당만 하게 되면 이 객체 아이디가 그냥 동일합니다. 그냥 얘를 부르는 편의적인 이름이 train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train 데이터를 가지고서 랜덤 셔플을 하게 되면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적재를 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 이제 카피본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넘파이를 이제 획득을 해내고 그러면 이제 넘파이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이제 복사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이제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복사를 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픽셀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으면 안 되고 픽셀 순서를 그 784짜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트레인 데이터 이제 카피에 대해서 쉐입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6만 바이 28 바이 28인데요. 요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리쉐입을 해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픽셀 셔플을 만들겠습니다. 그냥 셔플이라고 부르는 게 간단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이제 셔플을 원래 상태로 이제 좀 복원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형태로 그래야지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랑 호환이 이제 되기 때문에 데이터 이제 셔플을 다시 이제 28과 28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그 원본의 데이터, 그죠? 트레인 데이터셋의 데이터가 이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첫 번째 값을 할당해내고 또 이제 불필요한 차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스퀴즈 해서 이제 떼내고요. 네,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이제 했고 실제로 이제 변경이 안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요게 이제 원본은 이제 보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픽셀 셔플을 수행한 것은 이제 셔플드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잘 됐는데 명칭이 좀 별로인, 그러니까 그 가독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명칭을 좀 바꿔볼게요. 데이터 복사본. 그리고 이제 섞인 픽셀 훈련 데이터. 그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좀 그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복사본 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객체 아이디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결과를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이렇죠. 여기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옆에는 이제 셔플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 셔플된 데이터를 보고서 아, 이게 발목 부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수행할 실험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제 섞인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모형을 이제 모형을 훈련시키면 비포 애프터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이제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섞인 픽셀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로더의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데이터 로더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섞인 픽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로더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하는데 새로운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로더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상속받아서 좀 이제 다시 구현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고 이제 섞인 픽셀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이제 타겟을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이 실습을 왜 해보냐면 어딘가에서 획득한 그런 지금 이제 어, 준비된 예시 데이터셋이 아닌 그런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데이터셋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또 이제 실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올바른지 제가 먼저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코파일럿의 제한이 아주 손쉽게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원하시는 이제 데이터와 이제 타겟을 이제 넘기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넘파이에서 만약 온다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타겟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달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와 타겟을 이제 가지고 여기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이제 길이를 알려줘야 돼요. 샘플의 개수를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한 표본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속받아서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rain set shuffle이라고 하고요. 섞인 픽셀 훈련 데이터를 전달하고 타겟 데이터는 이제 동일한데 다만 이제 요 요거를 이제 토치에 텐서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그 numpy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셋을 전달을 해주고 이제 형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한번 드리고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이게 이제 잘 수행이 됐는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로트를 해주는 것 같고. 아, 왜 효과가 없나 했더니. 네. 그러면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원래처럼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요 데이터가 이제 보통 이제 파일 형식으로 있겠죠. 그걸 이제 읽어 드리겠죠. 그럼 이제 읽어 드려 가지고 뭐 넘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토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의 형식을 왜 만들어줘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차로서 우리가 고려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로더를 만들고 싶은데 이 데이터 로더가 데이터셋하고 노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응용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시 데이터만 하실 게 아니라면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적재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파생시켜서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파생시킨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이제 상속받아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넘겨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섞인 픽셀 훈련 데이터는 이제 넘파이의 ND 어레이로 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토치의 텐서로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부동 소수점인데 이제 부동 소수점 32비트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고려를 해주시고 이 언스퀴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6만 바이 28 바이 28로 지금 이제 가공이 된 상태라서 여기서 요 그 0번 차원, 1번 차원, 2번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서 언스퀴즈에서 요 1번 차원에다가 그 새로운 차원 좀 끼워 넣어줘 봐.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6만 바이 새로운 차원인 1 바이 28 바이 28 이런 그 원래의 데이터셋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제 맞춰진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타겟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공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래의 타겟 데이터를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이때까지 사용하시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사용하실 수 있고 좋은 점 볼까요? 트레인 데이터 셔플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그냥 늘상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로더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인 셋 셔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데이터 로더를 하니까 얘는 셔플된 데이터들을 생성해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 로더도 X 셔플 배치라고 할게요. X 셔플 배치와
Y 셔플 배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해내고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형태 자체는 올바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어떤 실험을 이제 할 수 있냐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레인 로더 대신에 그 트레인 셔플을 로더 셔플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모형은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층을 늘린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연산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은닉층 하나짜리로 다시 이제 만들게요. 그러면 그 내용은 달라졌지만 형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인 로더 셔플을 제공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동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셔플로 바꿨어요. 셔플로 바꿨는데 에큐러시가 동일해야 되는데 뭔가 다르네요. 이 로더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 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 타겟츠가 쌍이 맞겠지? 이게 패션 앱리스트를 다시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대한 것은 일단은 훈련은 잘 되는데 셔플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게 동일하게 이제 에큐러시가 88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데이터 구성하는 부분에서 어딘가 이제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는 게 좀 필요한데 살짝 이제 그 시간에 좀 압박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고쳐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셔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끄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셔플 쪽에서 조금 뭔가 이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 디버깅은 제가 좀 수행을 해서 다시 이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의 경우에는 그 셔플을 수행하더라도 이게 그냥 동일한 방식의 성능을 이제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으로 일단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에서의 관계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수학적인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학적 도구로서 17세기 프랑스 수학자가 발명한 합성곱 연산이 결과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곱은 실수 범위의 값을 발생하는 두 함수 간의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특정 시점을 T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은 FT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할 때는 최근의 가격이
예전의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일수록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가중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실제 예측은 지난 모든 가격들의 변화가 아니라 최근의 가격들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해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GT는 최근 가격들의 관계만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가격을 발생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FT를 예상하기 위해 최근과 과거의 가격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그것들의 모든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가격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는 그런 변화 이전 가격이나 그 이후의 가격들을 동일하게 놓고 가중치를 학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 연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관측값으로 비유한 FT는 합성곱 연산에서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GT는 T 이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효과로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커널은 일종의 시야 범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는 종종 특징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미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합성곱이 이제 수행되는가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곱 연산의 원래 형식은 실수값에 대해 정의되었지만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산 합성곱 연산으로 수행됩니다. 이산 합성곱 연산은 커널의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단일 곱셈 누산을 수행합니다. 즉, 입력과 필터에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한 후 그 총합을 구해 해당 영역의 값으로 합니다. 커널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해 가면서 전체 입력 영역에 대해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1 간격으로 이동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완전 연결하고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상당히 다른가 하면 이 커널을 일종의 이제 시야 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커널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3 x 3으로 이제 잡았는데요. 3 x 3으로 잡으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 번에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끼리의 관계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주인공을 정해서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3 x 3이면 이 중앙에 있는 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커널이 3 x 3이면 자기한테 가장 그냥 즉시 인접한 바로 인접한 픽셀들과의 관계만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야 범위로 비유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커널에 대한 연산에서는 얘는 그냥 남이에요, 남. 너랑 나는 관련이 없어. 그죠? 그래서 너랑의 관계는 내가 따질 필요가 없지? 이런 겁니다. 애기 이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 의견은 중요하잖아. 직계 가족.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은 중요하긴 한데 엄마 아빠보다는 좀 덜 중요하죠. 사돈의 팔촌은 안 중요하죠. 그냥 나중에 얘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연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영상에서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성곱 계층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일종의 이제 시야 범위에 있는 것들끼리 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변 영역과의 관계만 이제 따지게 됩니다. 합성곱 연산은 완전 연결과 비교해 희소한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모든 입력이 모든 출력으로 전달되는 구성입니다. 반면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출력에 대해 커널 범위의 입력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범위의 입력은 수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입력에 대비해 커널의 크기를 작게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는 수천 혹은 수백만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커널은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의 범위로 한정되어도 이러한 커널을 전체 영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유용한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건데 살짝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된 건데 이 입력 이제 계층의 입력하고 이제 계층의 이제 출력하고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고자 했는데 이 어떤 특정한 출력하고의 관계가 모든 입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완전 연결이고 그래서 이제 밀집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곱 계층의 경우에는 이 커널의 크기로 영향력을 한정합니다. 여기까지만 간주하겠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널의 크기가 이제 커널이 1차원이고 이제 그 3개인 거죠. 3짜리 이제 커널을 잡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요 S3번이라는 출력에 영향을 주는 입력은 이 커널의 크기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X2, X3, X4가 S3한테 영향을 주는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X1은 X3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혹은 X5는 S3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요 실제 제가 다 만든 그림이거든요.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는데 요거 그 엄청난 공수가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 연결을 만드느라고 힘든데 합성곱은 드문드문한 이제 희소 연결이에요. 이거 영어 이제 스파스의 이제 번역인데 그냥 드문드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드문드문한 거는 이렇게 공수가 적게 들어요. 공수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인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합성곱 연산의 핵심은 희소 연결과 매개 변수 공유입니다. 즉, 입력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커널 크기로 지정하는 일부 영역끼리만 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희소한 연결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산이 수행되는 커널의 값은 각 영역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커널이 전체 영역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공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입력 이미지의 윤곽선을 추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윤곽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픽셀에서 왼쪽 픽셀의 값을 빼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커널을 입력에 대해 합성곱 연산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미지 크기와 상관없이 두 개의 값으로 구성된 커널이 어떤 임의의 크기의 입력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희서 연결과 공유된 매개 변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높이와 너비가 모두 640이고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RGB의 3채널로 구성됩니다. 만약 완전 연결이었다면 120만여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합성곱은 단 2개의 값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완전 연결과 대비해서 합성곱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합성곱 연산을 이제 특정하게 적용을 해서 윤곽선을 추출한 이제 사례고요. 우리 이제 모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한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성곱으로 하면 그냥 -1하고 1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면 되는데 완전 연결은 만약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120만 개의 매개 변수를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점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좀 규모 있는 합성곱 모형을 한번 활용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